초등학교에서 다루는 동물의 생활, 굉장히 학문적 분류 체계를 다루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산에 가도, 들에 가도, 물가에 가도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구나. 서식지 중심으로 정말로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미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루도록 되어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물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는 자연에 있는 존재하는 생물들의 그 뿌리와 계통에 따라서 분류했다기보다는 그냥 서식지에 따라서 인간의 편의상 물에서 사는 동물 아니면은 땅에서 사는 동물, 하늘을 날 줄 아는 동물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분류한 인위분류입니다. 그럼 과학적인 분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이제 일단 이 아래부터 한번 봅시다. 1735년에 린네라고 하는 사람은 린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있죠. 스웨덴이 낳은 그러한 분류학자인데 크게 식물과 동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1866년에 여기에 식물과 동물에 덧붙여서 원생생물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쭉 있다가 특히 이제 휘테커라고 하는 분이 1969년에 소위 모네라는 뭐냐면은 그 세포에서 핵이 세포 안에 있는데 핵이 핵막에 둘러싸여져 있는 거를 우리가 진짜 핵을 가졌다 그래서 진핵세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모네라는 핵 속에 있는 DNA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그 핵막에 의해서 둘러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핵생물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원핵생물계하고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라고 하는 것과 식물계, 그 다음에 버섯이라든가 막걸리 담그는 데 쓰는 효모라든가 푸른 곰팡이 이런 것이 다 뻥자이. 그래서 소위 균류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몇 개의 동물군으로 나눴냐면은 5개로 나눴어요. 여기 킹덤이라는 말이죠. 킹덤이 왕국이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우리 분류학에서는 종속, 과목, 강문계 해가지고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따지는 5개로 나눴고요. 대체로 최근에까지 5킹덤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소개가 됐어요. 그 이후로 77년에 6개의 킹덤으로 나눴는데 특히 이 원핵 생물에 속하는 데 보니까 소위 소금기가 많은 호수라든가 아니면 열이 나오는 데라든가 극한 환경에서 사는 아키박테리아. 이게 아키라는 말이 원래 오래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고세균류를 하고 이 유를 붙는 건 진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박테리아, 진정세균류 해가지고 6개로 나눴습니다. 그랬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키박테리아하고 박테리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진짜 그 핵을 가진 유캐리오 해가지고 이렇게 큰 개 위에 도메인이라는 걸 설정하기도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Six Kingdom 해가지고 박테리아, 그 다음에 원생동물, 그 다음에 여기가 그 편모충류라고 하는 크로마티스타, 크로미스타 발음이 어렵네요. 그 다음에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렇게 6킹덤으로 나누기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관찰 능력이라든가 도구의 개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DNA를 볼 수 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소위 Six Kingdom을 따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진정세균계, 그 다음에 고세균계,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 식물계, 동물계, 균계. 그래서 실제로 식물계, 동물계, 균계, 원생생물계는 핵막이 핵막이 핵물질들, DNA 같은 것들 둘러싸서 있는 소위 그 핵막을 가진 진정한 세포다. 그래서 진핵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초등학교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고 중학교 단계에 가서도 뭐 동물, 식물 정도 다룬다고 할까? 그러나 우리가 5학년에서도 사실은 이 원생생물하고 균계도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과학적인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원생생물의 정의는 뭐냐면 식물에 속하지 않고 균에도 속하지 않고 동물에도 속하지 않는, 즉 이들 세 개의 정의에 맞지 않는 모든 진행생물을 그냥 원생생물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아메바라든가 그 다음에 유굴레나 집신벌레 여기에 속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녹조류다, 뭐 홍조류다, 김, 미역, 우뭇가사리, 파래, 청각 이런 녀석들을 식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다 원생생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단원이 동물의 생활이잖아요. 그 동자는 움직일 동. 그럼 동물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식물도 움직이던데요. 예를 들어서 파리지옥 같은 경우, 뭐 파리 같은 경우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움직인단 말이에요. 해바라기도 해를 따라서 이렇게 꽃이 돌아가거든요. 움직이네요. 자, 그렇게 정의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옛날부터 뭐 고래라든가 뭐 이런 그 생물들을 그 고래를 포유류에다 뒀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단한 관찰력이죠. 그죠? 그래서 동물, 식물 나눴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것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더 확장이 됐잖아요. 자, 그럼 동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동물은 기본적으로 식물은 스스로 광합성에서 양분을 합성하죠. 곰팡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어떤 그 자기 바깥에 있는 어떤 물질을 그걸 분해할 수 있는 걸 내요. 내서 분해시켜서 흡수를 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뭘 먹죠? 어디를 먹어요? 여기를 먹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양분도 못 만들지만은 이렇게 먹이를 그 섭식행위죠. 섭취해가지고 다른 생명체들로부터 양분을 흡수하는 소위 종속 영양 생물이어야 돼요. 첫째. 두 번째로는 세포 구조가 굉장히 특수화되어 있어요. 식물이나 아니면 균계처럼 걔네들은 성분은 좀 다르지만 세포가 있으면 세포막이 있고 그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거든요. 우리 동물들은 세포벽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세포, 그 다음에 우리 위에 있는 세포, 뇌에 있는 세포,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진핵생물, 다세포 진핵생물이고, 진핵생물은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얘기했죠? 그렇죠. 핵물질들이 핵막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세포를 가진 거. 자, 다세포 진핵생물이면서 세포 구조들이 아까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특수화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역시 동물의 가장 큰 특징은 왜 사람들이 옛날부터 움직일 동자를 썼느냐? 그것은 바로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빠르게 움직여. 그러려면 뭐가 발달해야 돼? 신경이 발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근육들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하려면 근육 많이 발달해 있죠. 그런데 근육, 그죠? 동물에게만 있어요. 그렇게 신경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빠른 반응을 보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의 형태가 이제 수정란,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에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을 하도록 조절하는 그런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이외에 유성생식을 하고 뭐 이런 특징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움직인다. 동물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면 안 돼요.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해할 만한 거는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정도 되면 세포 배우는데 세포벽이 없다. 그리고 신경계가 발달해서 빠른 반응을 보인다. 요 정도로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얘기하겠죠. 무슨 유전자다 뭐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니까. 그죠? 이 정도로 동물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동물들을 보면 기본적인 체형들이 공통점인 게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 그림의 왼쪽에 있는 게 말미잘 같은 그런 건데, 이걸 우리가 말미잘을 보면은 어떤 거울면으로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면은 방사대칭이라고 그러죠. 저런 걸. 그죠? 방사대칭, 화분의 대표적인 예로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앞과 뒤라는 개념이 없죠. 주로 이제 고착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사대칭형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가재의 예를 드러났는데요. 가재는 어때요? 거울면으로 이렇게 두면은 좌우대칭. 우리도 역시 어때요? 대체로 좌우대칭이고,
물고기도 좌우대칭이고, 되게 좌우대칭하는 건 이 삽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좌우대칭인 경우는 주로 이제 머리 부분이 앞쪽에 달려 있고 눈도 앞쪽에 달려 있고, 그러면 빠르게 좀 움직일 수 있고, 어느 동물인지 대개가 이 방사대칭 아니면은 좌우대칭형인 그런 기본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생물을 그 진화적인 어떤 계통 관계, 혈연 관계, 그러니까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나무 가지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계통수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계통수를 그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이제 형태 비교에 근거한 동물 계통수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 이외에 유전자, DNA의 비교에 근거한 동물 계통수는 이거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분류에서 얘기했지만 분류의 방식이나 기준은 점점 어떻게 된다? 변화무쌍하다. 과거 1700년대부터 1800,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정말 다양한 분류 체계를 가졌죠. 따라서 앞으로도 어떻게다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기준, 그 기준은 뭐냐면 주로 형태를 중심으로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동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맨 아래에 보면은 어떤 진정한 조직이 없느냐 있느냐. 여기서 진정한 조직이라는 말은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 껍데기, 이런 껍질, 이런 걸 상피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신경 조직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근육 조직. 이런 조직의 기능이 막 분화가 돼 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분화가 덜 돼 있는 거. 그런 동물로 유명한 게 바로 해면동물. 해면동물을 영어로 스펀지라고 그래요. 우리 목욕탕 스펀지. 그런 스페링 같아요. S-P-O-N-G-E. 스펀지.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에 해변에 있는 목욕 해면 같은 동물을 이렇게 채취에다가 목욕할 때 이렇게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좀 분화가 됐어요. 그 중에 이제 방사대칭이냐, 죄송합니다. 좌우대칭이냐. 그래서 아까 방사대칭 중에 유명한 게 말미잘이 있었고, 떠다니는 것 중에서 해파리, 여러분들 수족관 가면 많이 보죠. 여기 있는 게 해파리거든요. 이 자포동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는 우리가 칼에 베면 자상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것이 이렇게 어디 쌓여져 있다가 누가 탁 건드리면 탁 나가가지고 해파리 우리가 쏘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포동물, 그 이상은 좌우대칭이에요. 다시 좌우대칭 중에서도 소위 채강이 있느냐. 그러니까 채강은 몸체자 속이 빌 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렵기는 하지만은 이제 세포들이 막 분할을 하면서 수정란이 분할을 하면서 몸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없는 걸 무채강. 그 무채강들은 되게 납작해요. 여기 있는 거는 플라나리아. 플라나리아는 편형 동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편평할 평자예요. 납작하게 생겼어요. 그죠? 아주 얇아요. 그 다음에 채강을 가지는 것 중에서도 그 의채강 혹은 거짓가짜를 써서 가채강인 게 우리 뱃속에 있는지 모르겠네. 몸체가 직선처럼 선으로 돼 있다. 그래서 회충. 이게 선형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채강을 가진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입이 먼저 생겼을까요? 항문이 먼저 생겼을까요?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는 입이 나중에 생겼어요. 어디가? 입의 반대쪽에 있는 항문이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를 후구동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선구동물은 세포 덩어리에서 이제 채강이 발달하면서 입이 먼저 생겨요. 그 중에 이제 여기 가리비 조개가 속해 있는 몸이 부드럽다. 그래서 연체동물. 그 다음에 몸이 이제 고리가 계속 있다. 마디 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리환자를 써서 지렁이가 속해 있는 환영동물. 그리고 이제 다리에 마디가 있다. 그래서 절지동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이 나중에 생긴 동물로는 우리가 극피동물. 이 극자는 가시극자예요. 우리 안중근 의사, 그 어록 중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뭐가 돋는다? 가시가 돋는다. 그 가시극자예요. 그러니까 껍질에 가시 같은 게 있다. 그래서 불가사리나 아니면은 또 가시, 성게
이런 것들이 바로 극피동물이고, 그 다음에 척삭동물. 이 척삭동물은 우리 척추할 때 그 척이고, 삭은 끈색자. 그래서 우리는 척추가 이렇게 처음에는 끈 같은 것에 발달해가지고 나중에 딱딱해지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척추동물, 아문, 종속가문 강문계에 지금 써 있는 거는 분단계거든요. 척삭동물, 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외울 필요가 있느냐?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점점 동물들이 발달해 왔구나, 라고 하는 것만 느끼면 돼요.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동물들이 몇 가지가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달해간 단계로 해가지고, 개통수를 그렸구나, 동물을 나눌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에 소개되는 대부분의 동물은 이 척삭동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녀석들도 우리가 배우죠. 지렁이라든가 개미라든가 배추인납이라든가 그런 절지동물들도 배웠고, 그죠? 자, 곤충들 배웠다 이 말이에요. 이 중에 우리 초등학교 3학년에서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는 척추를 가진 동물, 이 척삭동물이라고 하는데, 척삭동물을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여기 보면 이제 고대 척삭동물에서 피낭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혹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네. 아마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멍게는 원래 경상도 지방에서 쓰던 사투리였는데 표준말이 원래 우렁생이거든요. 우렁생이. 근데 사람들이 우렁생이는 몰라. 뭐는 알아? 이 멍게는 아는데. 그래서 멍게도 1980년인가 표준말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걸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하던가요. 자, 이런 녀석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뇌라고 하는 거를 가지기 시작하는 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뇌라고 하는 것은 신경들이 많이 모여있는 발달한 거죠. 그래서 뇌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렁생이 먹으면서 멍게 먹으면서 아유 뇌도 없는 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뇌를 가진 것 중에서 이제 머리가 있느냐 없느냐. 창고기 같은 애들은 머리가 없어요. 근데 이 밑에는 머리를 가져요. 머리를 간데 여러분들 꼼장어다 무슨 장어 먹는다 할 때 가서 보면 요거 드시는 거예요. 요거 먹장어. 얘네들은 머리가 없어. 그냥 잎 비슷한 것만 있어요. 머리는 누구부터 있느냐? 칠성장어라고 하는 녀석부터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척삭동물로 보는데 이 먹장어부터 뭐가 있다? 뭐예요? 머리를 가진다. 말을 잘못해. 창고기는 머리가 없다. 여기 머리를 갖는다. 머리를 갖기 시작하는 게 먹장어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쪽에 이제 잎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칠성장어부터가 진정한 등뼈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죠? 등뼈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런데 얘네들은 턱이 없어. 그래서 입에 빨판이라고 하는 걸 써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처럼 딱딱한 등뼈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하면 여기서부터 척추동물은 이 칠성장어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원래 근원을 보면 척삭동물이 더 큰 개념이거든요. 척추동물은 척삭동물에 속하는 거예요. 아까 척추동물, 척삭동물문 이렇게 얘기했고 척추동물 아문 이렇게 해서 왜 강하고 문사에는 아를 쓸 수가 있잖아요. 동아일보 할 때 아자입니다. 턱이 없다고 그랬죠. 드디어 턱을 가진 녀석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아싸가오리, 상어 이런 녀석들이 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턱이 있다 그래 턱 악자를 써서 유악동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허파라든가 허파 유도체, 불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어는 불에가 있다 없다? 없다. 얘네들부터 있어요. 그죠? 연어네요. 이것도 이제 지느러미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있느냐 아니면 잎사귀처럼 있느냐 해가지고 나눌 수가 있어요. 방사형 지느러미를 가지느냐 잎사귀형 가지느냐 이런 어류를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있느냐 얘네들부터 이것이 발달하면서 육지로 기어 올라오거든요. 다리가 있음으로써 초창기들은 배를 질질 끌고 다녔죠. 도롱뇽이라든가 다리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개구리 다리 있죠. 이런 녀석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막알을 낳느냐. 양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수정란이 있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얘네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이 있는 양막을 가지고 있는 알. 이제 이걸 알을 낳는 파충류라든가 이런 녀석들이 여기 속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악어라든가 아니면 뱀 이런 것들은 이제 양막이 있어요. 당연히 새도 양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젖을먹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젖먹이 동물, 포유류. 그래서 크게 나누면 양막이 있느냐, 다리가 4개냐, 다리 4개 누구부터? 양서류. 물론 거꾸로 진화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턱이 있는 녀석들, 어류부터다. 그 다음에 척추가 있는 칠성장어다. 그 다음에 머리가 있는 거, 이거는 먹장어다. 뭐 이런 식으로. 뇌가 있느냐, 창고에는 뇌가 있다. 얘는 뇌가 없다. 이렇게 척삭동물을 주요 파생연기로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아 이런 식으로 발달해 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기 바랍니다.